네, 안녕하세요. 송시연입니다. 요즘 손자녀의 양육에 참여하시는 조부모님들이 많으시죠? 아이들의 세계에 대한 이해가 있으시면 양육 시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아이들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요즘 고민으로 많이 질문하시는 손자녀의 게임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실버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2017년도 말 20살에서 69세 근로자 3,500명에게 몇 세 이상을 노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어보았죠. 분석 결과 노인 기준 연령은 응답자의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습니다. 20대 응답자들은 67.7세 이상을 노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한 것에 비해서 30대와 40대는 각각 68.6세, 50대는 69.7세, 그리고 60대 응답자는 70.2세라고 답했습니다. 전체 평균으로 보면 68.9세로 현행 65세보다는 노인 기준을 4세 정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는 68.9세의 경우 중년으로 나뉜다고 발표하기도 했지요. 이전의 실버 세대는 이제 내 인생은 거의 끝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서 무계획적이거나 자녀 용돈에 의존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의 실버 세대는 계획된 노후 설계로 자신의 삶을 재미있게 여가를 즐기면서 사시죠. 그래서 예전의 실버 세대는 어디에서 많이 모였죠?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많이 모이셨죠. 그런데 요즘의 실버 세대는 동호회 활동을 하시거나 두루두루 대인관계를 넓게 하셔서 부부 중심으로 즐겁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장수의 시대가 오면서 노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실버 세대와 현재의 실버 세대의 라이프 스타일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전에는 완고하고 보수적인 이미지였다면 요즘은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의 노년 세대분들이 많으십니다. 자녀에게 의존하던 지난날과는 달리 독립적인 자신만의 생활을 추구하시고 여가 생활도 다양하게 즐기고 계시지요. 혹시 웹족이라는 단어와 노노족이라는 신조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웹족은 인터넷을 뜻하는 웹과 노인 세대를 지칭하는 실버의 합성어입니다. 디지털 라이프를 즐기는 정보화된 노인들을 일컫는 신조어죠. 단지 인터넷을 사용할 줄 아는 차원에 머물지 않고요. 정보기술을 적극 활용합니다. 노노족은 yes, no의 no와 늙을 no의 합성어입니다. 제2의 인생을 살아가는 젊은 5, 60대를 지칭하는 말로 젊게 사는 실버 세대를 뜻하며 PC통신 등 젊은이들의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죠. 수치로도 노년 시대의 인터넷 사용 증가를 알 수 있는데요. 2021년 인터넷 이용 실태 조사에 의하면 실버 세대의 인터넷 이용자 수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터넷의 사용에 있어 연령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60대는 건강관리와 금융 등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사용하는 콘텐츠는 동영상입니다. 여러분들은 코로나 이후 처음 사용해본 콘텐츠가 어떤 콘텐츠이신가요? 지금 영화, TV, 동영상을 많이 사용한다고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요. 60대 처음 사용해본 컨텐츠 유형은 건강관리, 금융, 화상회의, 원격 근무 등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기사에 의하면 50대에서 70대는 바둑과 고스톱만 한다는 할만한 게임이 없다는 그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왜 바둑과 고스톱만 할까요? 글씨가 작고 외래어가 많기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일본의 한 노인분은 직접 휴대폰 게임을 개발하기도 하셨고요. 젊은 층만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유튜브의 세계에 당당히 뛰어든 실버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지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손녀분과 같이 유튜브를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법률 지식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하시는 실버 크리에이터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실버 크리에이터 분들이 왜 요즘에 인기가 많을까요? 아마도 보시는 분들과 공감대를 잘 형성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삶의 지혜, 그리고 현명함 이런 것들도 나눠주실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어느 연령층의 점유물이라고 여길 만한 벽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게임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스포츠 브랜드의 경쟁 상대는 어디일까요? 네, 바로 게임입니다. 단순히 몸을 움직여 운동하던 시대를 넘어서 손자녀의 시대는 창의력과 재미가 있어야 몸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게임의 세계는 우리의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또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자녀가 즐겨하고 좋아하는 게임의 이름을 알고 계시나요? 관심은 공감의 출발입니다. 현재 유행하는 게임을 모두 알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 손자녀가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이며 그들이 재미있어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아이들이 게임을 왜 좋아할까 조사해보니 그 이유는 바로 재미있으니까입니다. 아이들에게 게임이 주는 의미는 놀이이고 경쟁이고 그 경쟁을 통한 성장입니다. 또한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해서 대처하는 자신이 만족하는 그 만족감입니다. 재미있고 즐거운 게임, 손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조부모님들이 손자녀의 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격대교육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전 대가족의 문화에서 우리는 자연스러운 격대교육을 해왔는데요. 핵가족화되면서 격대교육이 사라지고 있다가 맞벌이의 증가로 인해 다시 격대교육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격대교육은 조부모님들의 삶의 경험과 지혜가 풍부하게 녹아들어 조금 더 여유 있게 손자녀의 기본 생활 습관 등 인격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너그러움과 여유는 손자녀에게 안정된 신뢰와 사랑을 통해 애착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도 그렇지만 손자녀와의 대화는 신뢰로운 관계 형성을 위해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화는 관계를 맺기 위한 과정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말하는가입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공감 대화가 필요하죠. 게임을 손자녀에게 해가 된다는 고정관념만으로 게임하고 있는 너만 고치면 돼 라던가 하지마 라고 하는 폐사적인 대화 방법보다는 공감하며 대화의 소재로 가져오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 혹은 게임 규칙을 알려주겠니? 혹은 자기 조절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 스스로 답을 찾아보도록 하는 문제 해결 대화 등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손자녀에게 게임만 재미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 간의 대화도 재미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세요. 게임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을 매개로 손자녀와 친밀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무엇을 말할까 보다는 어떻게 말할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에게 너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무섭니? 라고 물어봤을 때 아이들의 대답은 이리 와 앉아봐 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말할까 보다는 어떻게 말할까? 이리 와 앉아보겠니? 혹시 이야기할 시간 되니? 라고 물어보는 존중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또한 그 밑바탕에는 공감이 바탕이 돼야 됩니다.
오, 그 게임이 너한테 재미있는 이유가 있지? 궁금한데? 게임 엄청 재밌나 보구나. 아, 시간 조절이 잘 안 돼서 너도 속상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함께 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면 나에게도 좀 알려주겠니? 라는 대화는 아이들에게 게임하지 마! 라는 말보다는 훨씬 가까워질 수 있는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사례입니다. 한 아이가 게임 과의존이었어요. 식구들이 모두 그 게임을 같이 하기로 한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누나가 토요일마다 PC방으로 함께 갔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할 이야기들이 많아졌고요. 가족들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취미생활로 만들어졌죠. 그리고 이후에는 아이가 가족들과 대화하는 게 훨씬 재미있어서 게임을 조금씩 덜 하게 되었답니다. 게임을 하고 있는 아이를 보면 걱정이 앞서지요. 무엇이 걱정되시나요? 걱정되시는 부분을 한 가지씩 알아보고 함께 해결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조부모님들의 큰 역할은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게임상에서 예의에 대한 교육은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과의 차이를 부인하는 혐오 표현이나 모욕 등은 하지 않도록 잘 알려주시고 인터넷 명예훼손 등을 하지 않도록 사이버상에서의 예의를 알려주어야 합니다. 게임머니를 알고 계시나요? 게임머니란 게임 내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말하는 것입니다. 게임머니는 가상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원칙인데 일부 사용자들 사이에 현물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 머니를 사고 파는 일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손자녀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스마트 미디어 기기 사용과 올바르지 못한 자세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적인 이상 증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증상들을 VDT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컴퓨터 등 모니터를 장시간 보면서 발생하는 여러 증상들을 통틀어 일컫는 말입니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먼저 책상에 앉아서 할 때는 모니터 화면을 일정 높이로 올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시기를 권합니다. 의자에 앉을 때 허리는 등받이로 지지하고 두 발은 바닥에 편안하게 디디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사용할 때는 화면을 눈높이에 맞추고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까지 실버 세대와 손자녀에 대한 이해를 게임을 통해 잠시 이야기 나눠보았는데요. 이젠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게임을 단순 재미에서 벗어나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를 고민해야 하는 때입니다. 손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멋지고 활력 있는 삶을 위해서 게임의 현명한 이용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부모님들께서 양육을 전적으로 나의 몫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나 조부모님들은 조력자의 역할이다 라는 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주된 양육자는 자녀인 부모이시죠. 손자녀의 부모. 그리고 조부모님께서는 그 자녀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인 자녀들이 어떤 양육 방침을 가지고 있을 때 조부모님께서는 그 부분을 따라주시는 게 맞다라는 거죠. 조부모님들께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누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조언을 해줄 수 있고 어떻게 더 잘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손자녀에 대한 양육을 모두 다 내가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좀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훈육을 할 때 TV는 1시간 이내에 본다. 혹은 스마트폰은 이 시간에만 한다 라고 했을 때는 부모님들께서 그 규칙을 정하는 거죠. 조력자는 그걸 잘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조력자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손자녀를 돌볼 때 나는 조력자다 라는 거를 좀 명심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순한 도우미 역할과 조력자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더 진한 애정을 내 친손주니까, 그리고 핏줄이니까 더 많은 애정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님들이 왜 그런 교육 방침을 정했는지, 왜 그렇게 훈육 지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갖고 계신다고 할까요? 예, 그럴 수 있죠. 지시만 받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의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부모님들의 가장 큰 특징은 내 손자녀를 바라볼 때 넉넉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키울 때는 우리가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에 넓게 보고 멀리 보고 이런 것들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손자녀를 바라볼 때는 조금 더 관대하고 기다릴 수 있고 이런 점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겠어 라고 했을 때 조부모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기보다는 조언을 더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손자녀에 대한 전적인 양육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기 때문에 조부모님께서 그 책임까지 다 갖고 가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할에 대한 분담을 좀 명확하게 하시는 게 아이들을 훈육하거나 지도할 때는 훨씬 더 수월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리더가 여러 명이면 왜 사공이 많으면 산으로 간다고 하죠. 예,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자녀를 돌볼 때 공이 없다라는 얘기는 제가 강의를 갔을 때 정말 많이 하시는 이야기세요. 잘하면 당연한 거고, 아이들이 조금 태도가 불량하거나 혹은 원하지 않는 행동을 하거나 이랬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못해서 아이들 잘 돌보지 않아서 혹은 다쳤을 때가 또 그런 얘기들이 많죠.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눈치 보인다. 특히나 아이들이 잘못됐을 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실제 자녀분들이 그렇게 원망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조부모님들께서 본인에게 좀 자긍심을 가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잘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실 수 있도록 강의하실 때 강사분들께서 좀 북돋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조부모님들 그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으시냐면 본인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손주 자랑, 자녀 자랑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하시려고 하시고요. 나중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면 이제 불평불만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좀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하다, 이런 걸로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손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잘하는 것보다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그러실 수 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못하시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이상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 누구나 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충분히 변화 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강의할 때 여러분들이 간단한 질문이라도 조부모님들께 드리고, 조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함으로써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면 훨씬 더 강의에 몰입하실 수 있고 자기 이야기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자녀가 조부모님의 이야기를 잘 따라주지 않을 때 더 해드리고 싶은 말은, 어떤 관계든지 간에 공감이 잘 되어야만, 즉 마음이 움직여야만 행동 변화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긍정 감정일 때 기쁘다, 축하해 이런 거는 바로 공감을 해주는데, 사실 화가 나거나 슬프거나 우울하거나 이럴 때는 공감해주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어떻게 공감해줘야 되는지를 몰라서 못 해주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올 때 우리는 빨리 전화해 주려고 해요. 왜냐면
이 부정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 나쁜 거야. 이런 감정이 올라오는 거는 나쁜 사람인 건가? 이렇게 아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잘못 인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 긍정 감정과 부정 감정은 같이 올라올 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이 감정이 올라온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정 읽기를 잘 해주면, 특히 부정 감정이 올라올 때 공감, 감정 읽기를 잘 해주면 아이들의 욕구를 더 빨리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도 그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누군가가 옆에서 괜찮아, 네 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시간 내가 줄게, 그리고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라고 하면 아이들이 감정만 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감정 밑에 있는 욕구를 자기가 들여다보고 문제 해결까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간을 조부모님께서 충분히 줬다? 라고 했을 때는 아,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고 알아준 사람이네? 라고 인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친밀감이 생기겠죠. 그러면 더 훨씬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고 들어주지 않을까요? 행동 변화도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네, 지금부터는 이정익 교수님과 함께 게임 문화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정엽입니다. 먼저 게임 분류 등급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야기 좀 해주시겠어요? 게임 등급 분류 제도는 지금 그 컴퓨터로 만들어지는 모든 게임물들을 등급 분류를 받게끔 하는 그 제도고요. 게임산업진흥법에 그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6개의 등급으로 나눠지게 되어 있고요. 전체 이용가, 그다음에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그다음에 이제 18세 이용가, 그다음에 그 등급 분류 면제, 또 이제 보류, 뭐 이런 6개의 등급으로 이제 나눠지는데, 자녀분들 이제 게임을 그 고를 때 일종의 어떤 하나의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으니까 요 등급 분류 제도를 보시고 게임을 골라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등급이 분류되나요? 예, 7개 기준으로 나뉘는데요. 선정성, 폭력성, 사행성, 그다음에 공포, 그다음에 범죄, 약물, 언어의 부적절성, 이렇게 7개 기준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모바일 게임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예, 이제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 1년에 나오는 게임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게임물 등급위원회에서 위원들이 한 100만 개 가까이 되거든요. 그것들을 다 평가할 수가 없어서 자체 등급 분류 제도라는 걸 두고 있어요. 그래서 만일 뭐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에서 그 자체 등급 분류 팀을 두고 어떤 등급이 되겠다라고 해서 사업자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등급을 분류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는 제도거든요. 그래서 모바일은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죠. 그 사후 관리하는 인력이 좀 부족해서 이 어려움 많다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사후 모니터링단이라는 제도가 준비가 돼 있어요. 게임들 중에서 뭔가 약간 제보가 좀 많이 오고 이거는 등급 분류가 좀 잘못된 것 같다라는 게임들을 좀 집중적으로 평가를 해서 뭐 이거는 선정성이 좀 더 세다, 혹은 뭐 이거는 사후에 그 프로그램이 수정이 돼서 사행성이 있는 요소가 좀 들어갔다. 그러면 이제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거죠. 모니터링을 해서 등급을 재심의를 하거나 혹은 뭐 재분류를 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또 청소년들 그 게임 과몰입이 문제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를 막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게임 시간 선택제라고 해서 원래 1월 1일부터 새롭게 이제 출범했는데요. 가정에서 부모가 컨트롤할 수 있게 해주자라고 해서 부모가 자기 아이디를 가지고 들어가서 우리 아이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 게임 회사에 있는 서버에 등록이 돼서 그 등록된 아이디는 그 특정 시간만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였고요. 지금 이제 게임문화재단에서 각 회사별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이제 통합해서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렇게 게임 시간 선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준비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 이제 통합된 페이지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